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그치. 이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응이 없구나.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네요. 네, 그, 이번 세션은 잼스택이라는, 잼스택이라는 굉장히 재밌는 스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외국에서는 잼스택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이제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사실은 많이 쓰고 계세요. 많이 쓰고 계시지만 내가 쓰고 있는 게 잼스택인가? 잠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잼스택입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겉핥기식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트위터 아이디는 저스틴 크로니클이고요.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시로 뭔가가 올라가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올라가긴 하지만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은 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링크 있죠? 네, 링크 가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가보세요. 안 궁금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몇 년 사이에 모던 웹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추세에 대해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는 바와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론트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브라우징을 한다든가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든가 하는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화면을 핸들링하고 이제 그러는 쪽이 이제 프론트엔드가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백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접근을 할 수는 없지만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곳이 이제 백엔드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엔드를 통해서 막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막 접근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API 레이어를 하나 더 둬서 이제 의존성을 많이 줄이죠. 백엔드와 실제 데이터 스토어 사이에 어떤 타이트한 커플링을 줄이고 중간에 AP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요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론트엔드 앱은 애플리케이션 쪽 훨씬 더 다양해졌죠. 왜냐하면은 일단 프론트엔드는 웹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프론트엔드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갖는 강력한 상호작용 능력, 그 다음에 CSS가 보여주는 표현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대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게끔 계속 이제 웹 프레임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점차 사용자의 어떤 사용자 경험, UX라고 하죠. UI라든가 UX라든가 이런 쪽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흔히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SPA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이제 아마 스타트를 끊었던 게 일단은 jQuery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jQuery 다음에 이제 앵귤라 지금 이제 리액트 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게 막 나오는 게 다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라이브러리 내지는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므로 인해서 거의 이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사용자 경험이 높아지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하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다양한 정말로 창의적인 어떤 UI라든가 UX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서버 단에서 그러니까 백엔드 단에서 뭔가를 렌더링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브라우저 단에서 막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던 건데요. 이제 이렇게 SPA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컨텐츠 자체를 서버 쪽에서 렌더링을 해서 이렇게 막 뿌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만 아니면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API로 받아서 그걸 이제 브라우저에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주는 즉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막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SPA 이전에는 웹브라우저는 거의 더미였어요.
thin 클라이언트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서버 단에서 다 작업을 해서 보내주니까 그냥 말 그대로 렌더만 해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그 thick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서버 단에서 받는 양은 별로 없고, 클라이언트 단, 즉 웹브라우저에서 굉장히 헤비하게 돌아가는 그런 thick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죠. 근데 이제 SPA가 갖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검색 엔진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제가 스크린샷을 하나 땄어요. 하나 땄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리액트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보면은 막 이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개츠비, 디폴트, 스타터, 뭐 하이피플 해가지고 그 이미 HTML로 렌더링이 되는 그러니까 브라우저 렌더링 되는 컨텐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소스 코드를 보게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버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만 있단 말이죠. 자바스크립트 폴리필이랑 커먼JS라는 이것만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컨텐츠가 클라이언트 단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서치 엔진이, 검색 엔진이 개츠비라는 검색을 해서 이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검색 엔진 봇은 요 HTML을 보고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 컨텐츠가 검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모든 컨텐츠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로 말 그대로 HTML 요소, 엘리먼트 하나하나를 다 제어를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검색 엔진에 잘 걸려야지, 우리 컨텐츠가 잘 걸려야 우리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잘 나가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있죠? 전자상거래 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매물이 막 올라오잖아요. 매물이 막 올라오는데 매물 하나하나를 검색 엔진 막 돌아가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검색 엔진이 보시 들어가도 데이터가 없으니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검색 엔진, 서치 엔진 그 최적화라는 문제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지만 과연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하게 하면 어떨까? 라는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자, 그렇죠? 그래서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시켜주자. 그래서 최초로 페이지에 접근을 할 때, 딱 주소를 치고 딱 들어갈 때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 SSR이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도입하는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부터는 계속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만 불러와서 핸들링 해주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하기 싫어서 클라이언트 단으로 다 옮겨갔는데, 클라이언트 단으로 다 옮겨갔더니 검색 엔진에 걸리질 않아서 다시 서버 단으로 렌더링 기능을 옮기고 싶고, 또 모든 요청마다 다 이렇게 서버 단에서 렌더링을 해주기 싫으니 최초 렌더링만 서버 사이드로 하기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인가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뭐 그냥 웹사이트 하나 보여주는 건데 뭐 이렇게 굳이 복잡하게 할 일인가 싶은 거죠. 그럼 차라리 모든 그 정적 페이지를,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 HTML 문서를 정적 HTML 문서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어떨까? 라는 거죠. 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죠. 원래 그 맨 처음에 HTML 문서가 처음 나왔을 때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HTML로 그냥 다 태그를 쳐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했던 거죠.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웹의 기본 요소가 되는, 근간이 되는 기본 요소가 세 개 아니겠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인데 이 세 가지를 그냥 정적으로 딱 그 완성형의 문서로 딱 만들어서 그냥 그 자체로만 서빙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뭐.html, 뭐뭐.자바스크립트, 뭐뭐.css로 그냥 만들어서 그거를 서빙을 하면 되지 않을까. 즉 우리가 수많은 튜닝을 해왔지만 그 끝은 순정이다. 항상 튜닝의 끝은 순정이죠. 그래서 웹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왔던 게
GitHub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적 웹사이트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이제 GitHub 페이지였죠. GitHub 페이지는 그 GitHub 리포지토리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백단에서 이제 알아서 내가 파일만 올려놓으면 지가 막 만들어가지고 덜컥해서 만들어주니까 굉장히 편했단 말이죠. 그래서 GitHub 페이지는 그 루비의 제킬이라는 그 정적 사이트 생성 툴이 있습니다. 그 제킬을 이용을 해서 GitHub에 올려두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막 정적 웹사이트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그 유행을 했고, 이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이게 발단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전에도 뭔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뭔가 자동화 GitHub이 이제 계속 유명해지면서 올라가면서 GitHub 페이지가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적 웹사이트 생성 툴이 나왔어요. 그게 춘추전국 시대가 막 벌어지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가장 유명한 그 이제 현재까지 4대 천왕이라고 불리는 앵귤라, 리액트, 스벨트, 뷰 요 그 우리가 흔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요 프레임워크 또 자체적으로 그 싱글 페이지 정적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도구를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앵귤러 같은 경우는 스컬리, 그다음에 리액트 같은 경우는 개츠비, 스벨트 같은 경우는 세퍼, 그다음에 뷰 같은 경우는 이제 뷰프레스라든가 뭐 되게 많죠. 이런 걸로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초에 다 미리 생성을 해두고 그러니까 빌드 하면은 이런 정적 웹사이트 생성 툴로 빌드 해버리면은 내 로컬에서는 이제 뭐 그냥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처럼 보이지만 빌드 하면 끝나고 남는 아티팩트는 완전히 정적인 문서란 말이죠. 그 정적인 문서만 올려주면 웹서버에다 올리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서빙이 끝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돼서 모든 컨텐츠가 이제 정적으로 다 완성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와스 같은 게 필요가 없어졌죠. 그냥 엔진엑스라든가 아파치라든가 이런 단순한 웹 컨텐츠를 처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처리할 수 있는 웹서버면 충분해졌고, 그리고 그 컨텐츠가 이제 뭐 트래픽이 몰린다거나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컨텐츠 캐싱을 두기 위해서 앞단에 CDN만 하나 붙여주면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만 하나 붙여주기만 하면은 딱히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진화를 하다 보니 나온 게 바로 이 잼스택입니다. 이게 잼스택이에요. 지금까지 되게 주절주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모던 웹 애플리케이션이 쭉 진화를 하다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해서 나온 게 잼스택이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잼스택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봤다면은 그럼 잼스택 자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스택이 뭘까요? 잼스택이 뭘까요? 앞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감은 오실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잼스택의 그 잼이라고 하는 건 약자인데요. 자바스크립트의 J, 그 다음에 API의 A, 그 다음에 마크업의 M 합쳐서 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뭐 API, 마크업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던 거란 말이에요. 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매일같이 하는 게 이제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거니까. 즉, 이 잼스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새로운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잼스택이 뭔가 새로운 기술은 아니에요. 전혀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롭지 않은 기술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마케팅 버즈와 관련된 용어, 버즈랑 좀 더 마케팅에 가까운 용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잘 쓰고 있는 기술의 그냥 조합들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잼스택이 뭐야? 라고 했는데 대부분 반응이 그래요. 잼스택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야. 그거 나 맨날 쓰는 건데?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또 잼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도 애매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잼스택의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 UX 부분을 향상을 시키고 그 다음에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언제든 그 백엔드 쪽과 주고받을 수 있고 백엔드 완전히 이제 그 디커플링이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이런 마크업을 통해서 컨텐츠를 가공을 하고 마사지하고 이렇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런 게 바로 잼스택입니다. 이렇게 바로 잼스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잼스택을 쓰다 보면은 기존의 서버 사이드 쪽에서 돌아가는 기술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굉장히 줄이죠. 왜냐면은
서버랑 연결이 된 게 없으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 브라우저 단에서 돌아가는 기술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집중을 할 때 근본적인 컴포넌트들만으로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요 근본적인 컴포넌트들만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는 이런 기술 스택을 가리켜서 잼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 잼스택을 쓰게 되면은 심지어 잼스택으로 그 흔히 요즘 이제 하는 PWA라든가 프로그레시브 웹앱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예 웹 브라우저 단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도 웹 브라우저가 오프라인이 돼도 충분히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식까지도 우리는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온라인으로 붙으면은 그때 가서 데이터가 싱크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케팅 용어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요. 잼스택으로 막 사람들이 약을 판단 말이죠. 아, 뭔가 좋겠어. 잼스택 좋아. 오케이. 좋다는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자, 내 입장에서 자,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그럼 리액트, 뷰 등을 안 쓰게 되거나 안 쓰게 되나요? 다음에 전개가 리액트나 뷰를 쓴다고도 이거 질문이 애매한데 답하기도 애매한데 쓰기도 씁니다.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로컬에서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리액트든 뷰든 뭐 앵귤라든 뭔가는 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아티팩트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그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는 그 결과물은 이제 리액트나 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파일이 되는 거예요. 정적 파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웹 서버로 올려서 서빙하는 거는 리액트랑 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뭔가 좋아 보이는 건 알겠는데 자, 그렇다면 내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 입장에서 과연 왜 잼스택을 써야 될까? 자, 잼스택을 써야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언급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적 웹사이트를 즉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로만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큰 기능이 별로 필요 없어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그 컨텐츠 관리 시스템 용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가만 보시면 컨텐츠 관리 즉 CMS 용도로 쓰이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전체적인 웹사이트의 형태는 크다 바뀌지 않고 안에 컨텐츠 부분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 컨텐츠 부분을 그냥 아예 다 꽂아 넣어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 굳이 동적으로 웹사이트, 그 컨텐츠, 바뀌는 컨텐츠에 해당하는 그 부분만을 위해서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은 굳이 그거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야 되나? 굳이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을 해보다 보면은 약간 그 오버킬이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쉽게 가져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적 웹사이트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서버로 연결할 일이 거의 없어요. 즉 내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가 보안에 취약해졌다고 해서 그 보안 취약점 때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영향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즉 전체적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어떤 보안과 관련된 그거에 봤을 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웹서버가 뚫려도 걔만 치워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꽤 괜찮죠? 또 한 가지가 그 정적인 컨텐츠만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동적인 웹사이트는 우리가 요청이 들어가면은 백단에서 뭔가 데이터를 막 불러가지고 막 HTML 렌더링을 해요. 막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 단으로 보내준단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랑 이미 HTML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랑 자, 어떤 게 더 빠를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훨씬 더 빠릅니다. 성능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는 거죠. 뭔가 그 서버 단에서 뭔가 처리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과 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즉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이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쉬워집니다. 웹 서버 뭐 아파치 서버를 그것만 늘려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그 앞에 그냥 CDN 같은 것만 붙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이 몰린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산 처리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즉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별로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한 비용 자체가 아주 저렴합니다. 굳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제공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워드프레스와 개념 전쟁인가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워드프레스는 굉장히 좋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PHP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드프레스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전 세계 서비스가 되는 굉장히 절대 다수의 웹사이트가 그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뭐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블로그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일반적인 CMS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것과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랑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가 서버 단에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 스케일링 아웃을 할 때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병목이 된다는 거죠. 웹 서비스 단은 막 스케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스케일링 아웃이 안 되면 거기서 병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반면에 잼스택 같은 경우는 그럴 문제는 없죠. 또 그 정적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인터랙티비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려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 자체로 정적인 문서니까. 반면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뭔가 서버 단과 계속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동적인 걸 하기 위해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비해서 우월하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그 여러분들의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가볍고 그다음에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뭔가가 필요하다면은, 가벼운 뭔가가 필요하다면은 이런 잼스택을 이용한 정적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서버리스 미더이잖아요. 서버리스 미더인데 계속 제가 잼스택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그럼 이 잼스택이랑 서버리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잼스택이랑 서버리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했는데 굉장히 둘이 닮았습니다. 굉장히 둘이 닮았어요. 굉장히 잼스택은 서버리스 형태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서버리스의 특징이 딱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인프라 관점, 하나는 비용 관점. 지금 이제 비용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즉 내가 사용했다는 얘기는 몇 번이나 그 호출을 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제 실행을 시켰느냐, 이런 것들일 텐데, 즉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게 서버리스의 그 비용 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프로비저닝을 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서버리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잼스택도 마찬가지겠죠. 잼스택도 굳이 내가 뭔가 서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죠. 즉 인프라스트럭처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가 컨텐츠 웹사이트에 접속할 만큼, 즉 접속해서 내 정적인 그 컨텐츠를 자기네 브라우저로 다운로드 받아가는 그 비용만큼만 내가 지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딱히 뭔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비용마저도 그냥 앞단에다가 어떤 캐시를 둔다든가 하면 그 캐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정적 파일들 있잖아요. HTML이라든가 CSS라든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웹서버에 올려놓으면은 이제 CDN이 알아서 캐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캐싱을 해버리면은 막 그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막 디도스로 막 때린다고 해도 CDN이 그걸 앞에서 일단 막아주기 때문에 굳이 내 웹서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잼스택에서 그 A가 이제 AP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API를 통해서 백엔드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엔드로 연결을 하고 싶다면 이제 API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 굳이 그 API를 위해서
뭐 거창하게 막 API 서버를 만들 게 없이 그냥 서버리스 펑션 형태로 간단하게 서비스를 하면 되겠죠. 내가 만약에 그 API가 좀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이래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간다. API 아키텍처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버리스 펑션들을 모아서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가지고 서비스를 해도 되고요. 그 API 게이트웨이 앞단에 그 BFF, 즉 백엔드 포 프론트엔드라는 걸 붙여서 또 서비스해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중간에 게이트웨이 형태만 뭐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은 뒷단의 API는 다 애저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AWS 람다라든가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같은 그런 서버리스 펑션의 형태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연관성 때문에 잼스택은 굉장히 서버리스에 최적화된 그 아키텍처가 아닐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잼스택을 이제 계속 제가 잼스택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잼스택을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배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잼스택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로컬에서 개발을 했으면은 빌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그걸 어딘가로 이제 서버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배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해요. 하나는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 저장소 방식. 또 하나는 전용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용 서비스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 저장소 방식으로 배포하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 잼스택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예요. 즉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구글 클라우드 저장소, 그다음에 아마존 S3 버킷, 그다음에 애저 스토리지 어카운트, 애저 저장소 같은 그런 쪽에서 이제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가 왔다. 큰일 났다. 이제 데모하면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이런 저장소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지금 제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개츠비, 리액트 기반의 개츠비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제가 자, 개츠비 해서 로컬에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잠깐! 왜 벌써부터 npm 인스톨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npm 패키지를 지금 인스톨을 하고 있고요. 내가 이걸 왜 안 해놨지? 자, 여기서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게 되면 제가 로컬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발 이번에는 데모하면서 그 문제가 없기를 저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해놓을 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우선 이제 하는 동안에 간단히 이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개츠비라는 걸로 써요. 개츠비가 이제 정적 웹사이트 생성 툴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들은 다 개츠비로 운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리드썸이라는 그 뷰 기반의 정적 웹사이트 생성기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개츠비랑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그리드썸에서 오는 그 배포하는 플러그인들이 거의 대부분 개츠비에서 온 것들이 개츠비에서 이렇게 포팅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이제 개츠비가 꽤 그 인기가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도 한번 개츠비를 전 리액트를 하나도 모릅니다. 리액트뿐만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라든가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이 아니야. 너무 복잡해. 저는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들이 풀스택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지?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아는 만큼만 합니다. 아는 만큼만. 딱히 자 됐어요. 자 이제 다 빌드가 다 끝났고요. 자 개츠비에서 자 디벨롭 해가지고 이제 그 로컬에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합니다. 자, 로컬에서 지금 이제 돌아갈 거고요. 지금 쭉 해서 로컬에 돌아가죠. 자,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로컬에서 계속 빌드를 하고 있고 이 빌드한 결과가 이제 준비가 됐다고 여기서 화면에서 나오면 준비가 이건 괜찮아요. 워닝이니까 괜찮아. 워닝이니까 괜찮을 거야. 깜짝이야. 워닝이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워닝이니까. 자, 침착해. 자, 그래서 제가 짝 8000번 포트로 하면은 짝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실제로 이 이제 소스를 보면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뒤쪽에 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진짜 여기 바디 안에 그 스크립트 몇 개밖에 없어요. getB 여기 바디 있죠? 여기 바디 안에 그다음에 디비전 태그 하나 있고 스크립트 있고 스크립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컬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요.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로컬에서 돌아갔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빌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getB 빌드 해서 자, 빌드를 하면은 실제로 그 내가 배포할 수 있는 패키지 형태로 이제 빌드가 될 거예요. 자, 쭉 해서 이제 빌드가 됩니다. 뭔가 막 만들고 있다고 보이시죠? 뭔가 만들고 있어요. 쭉 해서 빌딩 HTML 렌더러 이렇게 만들고 쫙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다 만들어진 결과가 어디 보이냐면은 이 퍼블릭이라는 데 있어요. 여기 퍼블릭에 보이면은 index.html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적으로 딱 아티팩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은 얘네들을 올려서 서빙만 하면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올려서 서빙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서빙을 하느냐? 제가 보면서 봐. 보면서 파인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앱 안에 여기 퍼블릭 보이시죠? 퍼블릭. 요 퍼블릭. 요 내용을 이제 올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올리느냐? 자, 구글에서는 이렇게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안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하나 만들어 놔서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파일을 올리면 돼요. 지금 여기 쫙 올라가 있죠. 자, 올라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필요 없으니까 이거 다 어떻게 지우죠? 자, 여기서 지우고 지워라. 그래서 자, 지웁니다. 기존에 올라갔던 건 다 지워졌어요. 지워집니다. 뭐 빨리 안 지워지니 또. 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느니 차라리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게 날 뻔했지만 만들어졌네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데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잠깐만 여기서 파일을 그냥 뭐 내가 어제 드래그 앤 드롭 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이쿠 이걸 싹 했네요. 자,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쫙 해서 올라갑니다. 파일이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올라가게 되면은 실제로 저 이제 그 저장소에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소는 사실 커스텀 도메인을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갔니? 여기서 얘를 보면은 404.html 있죠? 이 파일 링크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퍼블릭 URL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구글 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게 공식 URL이거든요. 근데 공식 URL 이거 대신에 이제 index.html을 딱 해주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조금 이게 되나? 이거 안 되네. 잠깐만 화면 확대는 어떻게 하지? 하여튼 어디 갔어? 됐다. 여기 URL이 storage.googleapi.com/jamstackdemo라는 버킷 이름이에요. 저장소 버킷 이름. 그러니까 저는 요 URL 커스텀 도메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메인을 바꾸고 싶다면은 뭔가 다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장소에서 그냥 정해주는 도메인이란 말이죠. 요거를 위해서는 앞단에 뭔가 다른 걸 붙여야 됩니다. 로드 밸런서라든가 뭐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구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글은 끝났습니다. 되게 쉽죠? 그냥 저장소 만들어서 옮기기만 하면 돼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UI상에서 이렇게 복사를 했지만 이것도 이제 어떤 커맨드 라인, CLI라든가 아니면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고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존 S3 버킷입니다. 마찬가지로 S3 버킷에도 파일들이 이렇게 잔뜩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일을 이렇게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되는 편이라서 그냥 해버릴까? 하지 뭐. 그래서 쭉 파일이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파일이 올라갔어요. 파일이 올라가는 이거 아니네. 아직 다 안 올라갔나? 자, 올라갔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니? 업로드 아직 업로드를 안 했네. 자, 자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펜딩돼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그 웹사이트 주소가 어디 갔지? 웹사이트 주소가 왜 안 보이지? 일단 업로드 끝나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쫙 해서 다 됐어요. 다 됐, 아니다, 다 안 됐다. 조금 남았습니다. 자, 다 올라갔네요. 다 올라갔고요. 자,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 웹사이트의 프로퍼티 여기를 보면 되겠구나. 여기 보시면은 웹사이트에 주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주소가 근데 S3 버킷 주소예요. 잼스택 데모, 그 다음에 S3, 그 다음에 아마존 AWS.com 이래가지고 딱 얘네들이 지정해주는 그 도메인밖에 못 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커스텀 도메인을 쓰려면은 이제 그걸 붙여야 됩니다. 뭐지? 로드 밸런서 이런 걸 붙여가지고 앞단에 붙여야지 그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거기다 이제 그 HTTPS 인증서도 붙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쉽죠.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CLI나 이런 걸 통해서 그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애저예요. 애저에 제가 정적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장소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 그럼 저장소 계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웹사이트로 하기 위해서 정적 웹사이트라고 보이시죠? 정적 웹사이트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현재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함으로 만들어 놓고 index.html 정해 놓고 404.html이라고 그냥 정적 문서로만 딱 해놓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했어요. 하면은 요 엔드포인트가 딱 주어졌죠. 요 엔드포인트가 주어졌습니다. 요 엔드포인트를 나중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그 웹이라고 되어 있는 그 컨테이너가 그 저장소 안에 거기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파일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제 업로드 하면 되겠죠? 자,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를 어딨니?
업로드를 내가 어디다 놨지? 잼스택 인트로. 잼스택 인트로 데모 앱 퍼블릭 해서 얘들을 이제 다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들을 쫙 다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쫙 이제 올라가죠? 쫙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거 보이시죠? 파일이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갔고, 그럼 올라갔으니까, 저는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아까 가서 그 복사해놓은 주소, 요거를 해주면은 마찬가지로 딱 이제 보이죠? 지금 보이세요? 그 저장소 이름,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 core.windows.net 해가지고 애저 블록 저장소에 그 기본으로 할당이 되는 그 도메인으로 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을 하려면은 이제 그나마 좀 그 애저 저장소 같은 게 편한 게 커스텀 도메인은 여긴 연결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블록 저장소 안에 사용자 지정 도메인을 이용을 해서 여기다 직접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쉽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다른 뭐 로드 밸런서라든가 이런 거를 붙일 필요 없이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여기도 그건 안 될 거예요. 만약에 인증서를 같이 붙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커스텀 도메인, 여기서 커스텀 도메인은 붙일 수 있지만 인증서까지 같이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CDN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쪽에다 인증서를 붙이고 얘를 이 컨테이너 블록 저장소에다 연결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는 어떤 이제 몇 가지 그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구글 저장소, 아마존 S3 버킷, 그 다음에 애저 블록 저장소 이 세 군데를 통해서 그 정적 웹사이트를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UI를 통해서, 즉 포탈 그 각각의 콘솔이라든가 포탈을 통해서 저장소 그 정적 웹사이트를 이제 옮기는 걸 보여드렸고요. 근데 물론 그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CL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못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저장소로 하게 될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적 파일들, 즉 HTML, 자바스크립트, CSS는 올라가지만 API를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적 파일은 API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딘가에 API가 없잖아요. API를 내가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면. 별도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또 이제 그 얘기는 별도로 API를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마치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을 시키고 싶다면은 반드시 그 CORS 크로스 오리진 레퍼런스 뭐식인가요? 하여튼 그 CORS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CORS가 없으면은 그 웹브라우 이건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SQL 자바스크립트 인젝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ORS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 백엔드 API를 호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도메인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같은 도메인에 있지 않는다면은 CORS로 우리 그러니까 백엔드 API와 이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은 같이 묶어줄 거야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CORS는 앱 서비스 인스턴스 수준에서 즉 API 단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API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이 CORS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블록 저장소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 잼스택에 J와 M은 해결이 되지만 A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불편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각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전용 서비스를 내놨어요. 자, 전용 서비스는 정적 컨텐츠뿐만이 아니고 자사의 그 서버리스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걸 통합을 시켜가지고 API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를 쓰고요. AWS 같은 경우는 앰플리파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정적 웹앱 서비스가 있고요. 그래서 구글 파이어베이스 같은 경우는 파이어베이스의 저장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웹 서비스를 호스팅을 하고요. 그다음 웹사이트를 호스팅을 하고 거기에 구글 클라우드 펑션까지 붙일 수가 있어요. 자, AWS 앰플리파이 같은 경우는 그 앰플리파이 안에다가 정적
그 컨텐츠를 호스팅할 수 있고 거기에 람다 펑션을 자체적으로 호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저 정적 웹앱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적 컨텐츠를 정적 웹앱으로 호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 정적 웹앱 인스턴스 안에 애저 펑션이 들어가요. 자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굳이 AWS 앰플리파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별도의 람다 펑션을 구현할 필요가 없고 파이어베이스를 위해서 별도의 클라우드 펑션을 구현할 필요가 없고 정적 웹앱을 위해서 별도의 애저 펑션을 구현할 필요가 없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코어스, CORS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도메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배포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려나? 시간이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AWS 앰플리파이 콘솔이 있어요. 자, AWS 앰플리파이 콘솔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지 잠깐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설명서를 붙여놨는데요. 저도 이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저도 이걸 따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따라 하다가 안 되면은 저도 망하는 거고. 자, 그래서 먼저 구글 파이어베이스에 올리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자,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파이어베이스 CLI가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npm으로 파이어베이스 2를 본인 이제 로컬에 설치를 하시고 전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에 로그인을 하시면서 그럼 자기 이제 그 구글 계정을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파이어베이스로 호스팅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로 호스팅을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로 호스팅을 하겠습니다. 얘는 또 됐다. 자, 여기서 뭘로 해야 되죠? 자, 파이어베이스 이닛 호스팅. 파이어베이스가 없대. 왜? 나 설치했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 설치가 안 돼 있다는데요? 그러면 설치를 하지 뭐. 왜 안 됐다고 하는 거지 도대체? 아, 돌아버리겠네. 자, 파이어베이스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설마 로그인도 풀린 건 아니겠지? 지금 커스텀 도메인 지원에 대한 비용은 따로 없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커스텀 도메인 자체는 어차피 본인이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은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건 별도로 도메인 자체는 구입을 하셔야 되고 대신에 그 도메인을 붙이는 서비스는 그거는 별도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는 서비스마다 돈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도로 붙이는 서비스는 하셔야 되고요. 하고 이제 다만 애저 저장소 같은 경우는 그 커스텀 도메인까지는 무료로 붙여줍니다. 나만 있으면은. 근데 거기에 HTTPS 그 인증서, SSL 인증서를 붙이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커스텀 도메인을 위해서 별도의 로드 밸런서라든가 이런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로드 밸런서의 비용을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파이어베이스 이닛 호스팅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어베이스 이닛 호스팅을 하면은 쫙 해서 지금 현재 저는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xisting 프로젝트로 놓고 자, 잼스택 dev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자, 저는 퍼블릭 디렉토리를 이 퍼블릭 디렉토리에서 폴더를 밀 컨테이너 호스팅 액세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왼쪽에 보시면은 요 퍼블릭 있잖아요. 요 퍼블릭. 얘를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얘는 지금 앱 밑에 퍼블릭이라고 있으니까 앱 퍼블릭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자, URL을 인덱스로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자, 저는 yes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빌드를 자, GitHub 액션으로 뭔가 하겠다는 했는데 저는 일단은 no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파일은 자, 존재합니다. 자, 오버라이트 하겠습니까? 저쪽에 이미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오버라이트 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해서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이랑 파이어베이스 RC라는 이런 이제 설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그 다음 할 일은 자, 호스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를 하면은 짠 디플로이를 하면은 쫙 해서 여기 또 뭔가 이제 막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고 여기 또 뭔가 파이어베이스 뭔가 만들어지죠? 이러면서 이제 파일들이 계속 뭐 업로드가 되는 거 보이시죠? 쫙 업로드가 됐어요. 업로드가 돼서 지금 이런 URL로 호스팅이 된다라고 이제 보이시죠? 자, 이런 URL로 호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URL로 호스팅이 되니까 짠 해서 하면은 읍스 다 안 됐나? 호스팅이 되면 호스팅이 된다니까? 야! 그래서 지금 제가 파이어베이스 콘솔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디플로이가 됐다고 나왔어요. 디플로이가 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네 또. 아, 블레이즈 플레인으로 돼 있네. 왜 블레이즈 플레인 돼 있지? 또 왜 또 나 이거 바꿔놨는데 공짜로 바꿔놨는데 왜 또 이게 바뀌었지? 다운그레이드 하고 이제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낼 거예요. 돈을 안 낼 거고 스토리지에 보면 호스팅에 보면은 파일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올라갔는데 왜 안 보일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그럼 이걸로 롤백을 해볼게요. 롤백을 하면은 그래도 안 보이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어. 됐네. 보이네. 자, 보여요? 지금 이제 이렇게 디플로이가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간 문제는 뭐예요? 캐시 문제는 뭐예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디플로이가 됐어요. 지금 제가 했던 거는 그 CLI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로컬에서 빌드했던 내용을 요 퍼블릭이란 요 데이터를 바로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올린 걸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을 했고요. 같은 식으로 AWS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AWS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저는 AWS Amplify CLI가 있어요. AWS는 Amplify CLI를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이제 Amplify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 이제 초기화를 시키시면 돼요. 그럼 저는 잠깐만 됐다. Amplify init 얘도 Amplify가 안 보이네. 그러면 얘도 설치해야 되지. 왜 그렇지? 왜 안 보이지? 자, Amplify CLI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이제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했잖아요. 파이어베이스가 저는 예전에 그냥 간단한 어떤 NoSQL이나 이런 API를 목업한다든가 이런 용도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이런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많이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쪽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파이어베이스로 정적 웹사이트를 한번 호스팅해 보시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걸 붙여가지고 뒤에 이제 자동으로 그냥 나 코드 커밋만 하면은 자동으로 빌드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붙이는 걸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AWS 앰플리파이를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딱히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
어렵진 않은데 또 모르죠. 지금 하면서 또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질지는. 자, 그래서 일단 amplify in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amplify 그걸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자, 쭉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제 합니다. 뭔가를 쫙 하죠. 할 때, 자, 자, 잼스택 인트로 데모라는 걸로 제가 뭔가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환경은 dev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으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놓고,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이고, 앵귤러도 아니고, 엠버도 아니고, 아이오닉도 아니고, 리액트도 아니고, 리액트 네이티브도 아니고, 뷰도 아닌 캐치비니까 논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디렉토리는 앱의 src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 디렉토리는 앱의 퍼블릭이고요. 그 다음에 빌드 커맨드가 지금 제가 이제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이게 해줘야 되더라고. 이게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커맨드는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쭉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뭔가를 계속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자, 해서 AWS 프로파일을 쓴다 하고 잼스택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인스턴스가 있으니까 자, 그걸 쓰겠다라고 해서 쫙 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콘솔 앱이 DDY3D라는 콘솔 앱이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만들어서 지금 쫙 뭔가 올라가죠. 뭔가 쫙 해서 지금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배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앰플리파이 인스턴스를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다 보면은 아까 이제 DDY 머시기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여기 이제 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계속 올라가죠. 그 이니셜라이즈가 성공했다라고 이제 나오니까 여기에 콘솔에 뭐가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 아, 서울로 돼 있어서 그런가 이게? 이게 왜 또 서울로 돼 있지? 나 US 어이씨 뭐 USB에서 2였던 것 같은데? 깜짝이야.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잼스택 인트로 데모였어요. 아까 이름이 백핸드에서 아까 이름이 DDY3D6 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진 거 맞단 말이죠. 지금 여기서 딱 준비가 됐어요. 이게 준비가 됐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뭐를 더 할 거냐면은 지금 이제 이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스팅을 해야죠. 호스팅을 하고 내가 저쪽에다가 이제 이거를 배포를 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호스팅을 하고 여기서 앰플리파이 콘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매뉴얼 디플로이먼트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거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매뉴얼로 하겠습니다. 여기 수동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 퍼블리시라는 거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막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퍼블리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서 보일 겁니다. 보시죠. 보여야 해. 쫙 해서 지금 자 할 거냐? 예스 하고 나면은 쫙 해서 뭔가 리소스가 막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 게 보일 거예요. 올라가는 게 보일 텐데 보여야 정상인데 쭉 해서 막 올라가죠? 자,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파일이 지금 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업데이트 막 올라가죠? 파일 스토리지 막 올라가는 게 막 보일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일 거고요. 자, 지금 올라가서 빌드 해주고 지금 아티팩트를 집해서
그거를 지금 콘솔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가 다 끝나면은 이제 뭔가가 보일 거예요. 지난번에 연습할 때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자, 디플로이가 끝났다고 나왔죠? 디플로이 끝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로 찾아가면은 이제 디플로이 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이 디플로이가 된 거를 어디 갔어? 자, 디플로이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짠 해가지고 네, 이럴 줄 알았지. 뭐가 또 문제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없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디플로이가 되면은 해서 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는 왜 계속 안 보이는 거야? 보여야 정상인데 왜 안 보일까요? 살 수가 없네. 네, 하여튼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못 보여드릴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배포가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연습할 때도 아마존에서 계속 헤맸는데 계속 헤매네요. 계속 헤맸던 것 같아. 계속 헤맸던 것 같아서 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뎁으로 들어가서 이걸 해서 보여주는구나. 아까 프로덕션이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그 방금 배포했던 게 이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마존 앰플리파이 쪽으로도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애저 스타틱 웹앱, 애저 정적 웹앱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게 정적 웹앱 같은 경우도 이제 CLI로 바로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CLI로 만드는 게 낫겠다. 다 같은 방식으로 CLI로 보여주는 게 나을 테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자, 애저 CLI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애저 CLI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로컬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 리소스 그룹 이름이랑 이거를 다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리소스 그룹 이름을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스타틱 웹앱 이름도 바꾸고 로케이션이 아직까지는 그 애저 정적 웹앱 같은 경우는 프리뷰예요. 프리뷰다 보니까 한국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모든 지역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웨스트 US2라는 데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특이한 거는 그 로컬에서 빌드한 거를 직접 넣는 게 아니고 GitHub이랑 연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디폴트로 기본으로 그 GitHub 리포지토리랑 연동을 시켜야만 돼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프리뷰라서 이런 거고 다시 이제 그 GA가 되고 나면은 요 부분은 아마 선택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액세스 토큰이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액세스 토큰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제가 요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 포탈에서 하는 걸로 하죠. 자, 스타틱 웹 앱 해서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정적 웹앱을 하고 지역을 웨스트 US2 놓고 자, GitHub으로 로그인을 해서 바로 로그인을 하게끔 이렇게 했고요. 저는 네, 다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됐죠? 그래서 GitHub 계정은 이렇게 돼 있고 조직이 지금 저는 대부김치에 잼스택 데모 하고 브랜치를 메인으로 놓고 이렇게 해서 빌드 사전 설정은 getB 라고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앱 위치는
앱이고, 그 다음에 API는 현재 없으니까 그냥 API 놓겠습니다. API 놓고 출력 위치는 퍼블릭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배포 초기화 중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은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바로 만들어지고요. 이제 두 가지 단계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리소스 자체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GitHub 액션을 통해서 얘가 이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GitHub 액션이 바로 붙어가지고 리포지토리에 붙어서 바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빌드하고 배포하고 있는 요 모습이 한꺼번에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토큰 때문에 안 보여드렸던 CLI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CLI를 하더라도 결국은 GitHub 액션이 붙게 돼 있더라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그 이제 프로덕트 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건 현재 프리뷰라 그런 거고 이제 정식으로 그 서비스가 되면은 이제 그렇게까지 너무 자동화를 시켜서 사용자들의 선택지를 너무 줄여버리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 사용자들이 자기 각자만의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거는 이제 계획에 있는 것 같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제 빌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빌드가 끝나고 나면은 요 웹 URL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아직 빌드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그냥 이렇게만 보이죠. 근데 이제 빌드가 다 끝나면은 실제로 이제 앱이 보일 거예요. 지금 계속 빌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죠? 빌드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어이구. 자, 시간 많이 지나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여드렸던 그 정적 웹사이트 전용 서비스, 각사의 정적 웹사이트 전용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를 갖고 이제 API를 통합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직 API를 통합하는 건 안 보여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일한 도메인 내에서 CORS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사실은 지금 더 많은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API까지 통합하는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원래는 어이구, 지금 계속 빌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참 걸리네. 그러면은 저 좀 더 시간 써도 괜찮죠, 지원님? 네, 빌드가 끝났습니다. 빌드가 끝났고 아직 빌드가 끝났구나.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아따 오래 걸린다. 지금 죄송해요. 저 아까 준비할 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이번에. 빌드야 빨리 끝내줘. 빌드가 끝나갑니다. 진짜 오래 걸리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유튜브부터 속을 새기더니 지금도 속을 새기네요. 이게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오래 걸리네요. 지금 계속 시간 체크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지금 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빌드가 끝났습니다. 자, 빌드가 끝났고요. 그래서 빌드가 지금 쫙 다 끝나서 이제 여기에 가보시면은 웹사이트가 짠 하고 보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AWS Amplify, 구글 파이어베이스, 그리고 Azure Static 정적 웹앱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요 가지 그 이제
정적 웹 앱을, 즉 잼스택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잠깐 이게 아니잖아. 이건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애플리케이션, 즉 정적 웹사이트만 보여드렸고 아직 그 API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제가 다른 거는 준비를 안 했고 정적 웹앱 여기에 대해서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수라고 보이시죠? 이 함수가 분명히 정적 웹앱 인스턴스란 말이에요. 애저 펑션이 아닌데 애저 펑션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애저 펑션이 이렇게 붙죠, 그렇죠? 애저 펑션이 이렇게 붙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요 애저 펑션은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고요. 애저 펑션이 이런 게 있다까지만 이제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까지만 보이는 거고, 제가 요거는 아직 이제 빌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빌드를 안 하는 이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API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API는 애저 펑션으로 만들어진 API고요. 그래서 cd API 들어가서 보면은 뭐가 있지? func host start. 자,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저 펑션이 돌아갈 거예요. 자, 애저 펑션이 돌아가죠? 이 애저 펑션이 하는 일은 요 API로 메시지를 날리면은 응답이 날라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name 해가지고 서버리스 코리아 유저 그룹 하면은 짠 해가지고 hello skug 하고 날라오는 요 되게 단순한 API예요. API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정적 웹앱이랑 로컬에서 어떻게 붙이느냐. 자, 여기서 붙이겠습니다. 붙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컴포넌트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 만들어서 자, 붙입니다. 자, 붙이는데 그럼 붙이려면은 여기서 cd 앱 가서 getB develop 해가지고 이제 붙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준비가 양쪽에 이제 API가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죠? 오른쪽에 API가 준비가 됐고 왼쪽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왼쪽에는 이제 그 getB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로컬에서 돌아가는 걸로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얘를 로컬 호스트 8000을 던지면은 이제 아까 그 그리팅이라고 제가 이제 그 주석 풀었던 부분 그게 이제 보여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시작하는데 자, 보여 정상이 있는데 헬로 해가지고 뭔가 안 보이죠. 뭔가 여기서는 지금 뭔가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헬로 해가지고 그리팅이니까 헬로 해서 값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즉 헬로 서버리스 미덥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쫙 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액세스 컨트롤 allow origin 헤더가 된다. 즉 blocked by CRS라고 돼 있죠. 즉 뭐냐면은 애저 펑션이랑 이 getB 애플리케이션이랑 로컬에서마저도 얘가 지금 그 CRS가 적용이 안 돼서 서로 통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저 펑션 앱을 CRS를 허용하는 걸로 이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줘요. 바꿔주고 나면은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바꿔주고 난 다음에 다시 동일하게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되나 보시죠. 짠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이번에는 문제가 없죠. 자, 지금 헬로 서버리스 미더 보이시죠? 얘는 찾아보니까 그냥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에러가 아닌데 에러가 나오는 워닝이라고 딱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로 서버리스 미더 보이시죠?
저 아까랑 다르게 CORS가 먹혔기 때문에 이제 이 데이터가 API를 콜하는, 그죠? API를 호출을 해서 이 데이터 값을 받아내는 거죠. 프론트단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작업을 이제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잠시만요. 자,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저희가 아까 애저 정적 웹앱을 애저 포탈에서 연결을 하면서 GitHub 액션이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GitHub 액션이 돌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요런 그 GitHub 액션 파일이 보입니다. 이렇게 파일이 보여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API를 붙여주는 거죠. 아, 나는 API가 현재 API 여기 있다. 라고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는 없었잖아요. 이제 수정을 해주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푸시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API 부분이 이제 같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서 보자. 제가 어디서 보자. 제가 파일을 그거 할게요. 아,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됐다. 제가 이렇게 해서 요 파일을 그 방금 수정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코멘트 없애고 그 다음에 이 GitHub 액션 수정한 거 이거를 업데이트 index.j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 GitHub 액션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딱 푸시를 하면은 다시 돌아갈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푸시가 됐죠? 근데 푸시가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럼 요거를 다시 빼놓을게요. 빼놓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GitHub 액션을 보면은 GitHub 액션이 다시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방금 했던 그 업데이트 GitHub 액션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이게 지금 아까 3분, 4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4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보여드리긴 애매하고 4분 동안 떠들어야 돼서 일단 다 되는 걸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그 함수 부분에 요게 지금 아까 설치가 되는 건데 제가 안 지웠던 거라서 다시 설치가 되는 게 보일 거고요. 실제로 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요 정적 웹앱에서 요 아랫부분 여기에 헬로 서벌리스 미드업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마무리를 좀 짓도록 왜 자꾸 일로 넘어가니?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뭐 있어봐.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먼저 잼스택이 왜 나타났는지 쭉 모던 그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는 그 역사까지는 아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잼스택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잼스택을 애플리케이션을 저장소 쪽에 배포하는 방법, 각사 그 세 개의 어떤 특이하게 어떤 식으로 배포를 했는지 각사마다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배포할 때 애저 스타틱 웹앱을 통해서 API까지 한꺼번에 배포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애저 정적 웹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aka.ms/skug/aswa 쪽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구나라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애저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쓰신다고 하더라도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별 차이는 없을 거고, 다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저 정적 웹앱이 셋 중에서 가장 후발 주자다 보니까 조금 더 기능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썼던 그 소스 코드는 여기 aka.ms/skug/gemstack/intro에 가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없고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나 이제 애저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는데, 이제 이 독스 쪽에 aka.ms/skug/docs에 가보시면은 이제 문서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애저 정적 웹앱뿐만이 아니라, 즉 잼스택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서들, 애저를 사용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참조하기 위한 그 레퍼런스 문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글화도 꽤 잘 돼 있습니다. 뭐 완벽하진 않지만 꽤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좀 해보고 싶네? 자격증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무료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계정 만들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정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막 데이터가 쌓이면서 시험도 무료로 볼 수 있는 바우처도 가끔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좀 다시 그 채팅창에서 혹시나 질문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다 됐나요? 다 된 것 같네요.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되라. 됐으면 좋겠다. 자, 됐으면 좋겠다. 자, 헬로 서블리스미더 보이시죠? 방금 보이셨죠? 자, 이렇게 해서 API가 호출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성공했어. 마지막에 성공했어.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매달 서블리스 원래는 2달에 한 번씩 했는데 서블리스 미더블 매달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왜냐면은 이 잼스택이 굉장히 재밌는 분야인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매달 그 잼스택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다음번에는 또 잼스택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풀스택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다, 풀스택 개발자다라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만 풀스택 개발자는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잼스택과 웹 어셈블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 컴파일할 수 있는 다른 언어로도 충분히 잼스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원래는 2배가 걸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자, 하여튼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